으로 독자 설계, 제조한 3000톤급 잠수함 보유의 의미는 우리가 독자 설계 및 건조한 잠수함을 가진 세계 10여 개 군사강국 중 한 나라가 되었다는 것, 그리고 우리도 전쟁의 승패를 뒤집을 수 있는 사실상의 전략무기를 운용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달 거제도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특수함사업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우리 군 당국과 조선소 관계자는 담담한 목소리로 세계적 군사강국에 견줄 수 있는 최첨단 국산 잠수함의 탄생 사실을 알렸다. 아울러 인도네시아에 잠수함을 수출하는 등 우리나라는 이미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에 이어 세계 5번째 잠수함을 수출하는 나라가 됐다. 서구에 비해 잠수함 역사가 100년 뒤진 한국이 초고속으로 선진국을 따라잡은 셈이다. 지난달 14일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진수식을 가진 3000톤급 차기 잠수함 도산한 참호함은 우리 군과 산업계, 학계 등에서 그야말로 대한민국 국력을 총집결해 만든 대작이다. 역대 그 어떤 잠수함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첨단 기술이 집약된 잠수함으로 규모는 국내 최대, 속도는 국내 최대 속력, 자막 능력은 국내 최장인 괴물급 잠수함이다. 우리 해군 잠수함은 KSSI 9척, KSS2 9척 등 총 18척이다. 이대는 시운전 중이라 엄밀히 말해 실전에 투입된 잠수함은 16척이다. KSSI는 장보고함, 이천함, 박일함, 이종무함, 정운함, 이순신함, 나대용함, 이역기함 등 90년대 초부터 2000년대 초까지 9척이 취역했다. KSSI의 차세대 버전인 KSS2는 손원일함, 정지함, 안중근함, 김좌진함, 윤봉길함, 류관순함, 홍범도함 등 7척이 실전에 투입됐다. 이범석함과 신돌석함은 시운전 중이다. KSSI와 KSS2는 모두 독일의 하대베사의 기술 지원을 받아 개발했다. KSSI의 1번 함인 장보고함은 독일에서 건조돼 한국으로 옮겨졌고 KSSI 2번 함부터 9번 함까지는 독일에서 부품을 받아 국내 대우중공업이 조립하는 방식으로 건조됐다. KSS2의 경우 4번 함과 6번 함, 8번 함은 대우조선해양에서 나머지 1에서 3, 5, 7, 9번 함 등 6척은 현대중공업이 건조했다. 독일 기술을 빌려 조립 건조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잠수함 기술이 괄목할 수준으로 발전했다. KSSI의 국산화율이 33.7%, KSS2가 38.6%였다면 KSS3에 와서 76.2%로 2배가량 높아졌다. KSSI의 제원은 길이 56.4m, 폭 7.6m, 최대 수중 속력 20노트, 디젤 및 압축전지 추진, 승조원 40명 등이다. KSS2의 제원은 길이 65.3m, 폭 6.3m, 최대 수중 속력 20노트, 디젤 및 압축전지와 공기분류 체계 추진, 승조원 40명 등이다. I와 II는 크기와 추진 체계에서 큰 변화를 보인다. 수중에서 잠수함은 기본적으로 전기의 힘으로 움직인다. 디젤 등 화석연료를 쓰려면 공기가 있어야 하는데 수중에는 공기가 없기 때문이다. KSSI는 압축전지를 사용해 기동하고 전기가 떨어지면 물 위로 부상해 디젤 엔진을 돌려 압축전지를 충전한 뒤 다시 전환한다. KSS2에는 기존 추진 방식에 AIP가 더해져 충전 없이 2에서 3주를 더 머물 수 있다. KSS3의 제원은 길이 83.3m, 폭 9.6m, 최대 수중 속력 20노트 이상, 디젤 및 압축전지와 AIP 추진, 승조원 50명 등이다. II와 비교해 크기가 커졌을 뿐 추진 방식은 사실상 같다. 군은 KSS3를 총 3가지 수준으로 나누어 개발하고 있다. 이번에 개발된 1번 함과 3번 함까지를 1번 배치, 4에서 6번 함을 2번 배치, 7에서 9번 함을 3번 배치로 개발한다. 1번 배치는 압축전지 방식이지만 2번 배치에서는 리튬 전지 방식이 고려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KSS3는 IE나 II에는 없는 6개의 수직발 사관을 갖춰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발사가 가능하게 했다. SLBM 발사 기능은 이 잠수함을 전략 잠수함이라 부르는 이유다. 이 기능이 있으면 적이 어디에 있든 적 핵심부를 정밀 타격할 수 있게 된다. 우리 해군의 수고는 디젤 추진 잠수함이 아닌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하는 것이다. 핵추진 잠수함은 보급품 및 연료를 재보급받을 필요 없이 최대 수중 속력 20에서 25노트로 지구 한 바퀴를 도는데 40여일이 걸린다. 13년 만에 거제도 옥포에 있는 대우조선해양의 야들을 다시 방문했다. 120만 평에 달하는 이 조선소 안쪽에 허가받은 사람만 들어가는 곳이 있다. 잠수함과 군함 등을 만드는 특수선 공장이다. 그곳을 둘러보는데 외국인이 보여 어디에서 왔느냐고 물었더니 인도네시아라고 한다.
왜 인도네시아인이 이곳에 들어와 있는 것일까? 1993년 6월 2일 해군은 한국 최초의 잠수함 장보고함을 진수했는데 이 장보고함이 2004년 림팩 훈련에서 신화를 만들었다. 항공모함을 비롯한 상대의 모든 군함과 잠수함에 가상 어뢰를 명중시키고 자신은 단 한 번도 탐지되지 않은 기록을 세운 것이다. 그래서 붙은 별명이 퍼펙트 장보고. 그날 이후 한국은 잠수함 작전을 잘하는 나라란 소리를 들었다. 한국은 이 잠수함을 9척 갖고 있다. 이번 함부터 바로 제작한 한국. 장보고함의 원형은 독일 HDW 조선소가 만든 209 잠수함. 1.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은 유보트를 만들어 연합군 해군을 괴롭혔다. HDW는 이 전통을 이어받아 209라는 작은 잠수함을 만들어 독일 해군에 납품했다. 이어 이를 키운 1200톤급 209를 제작해 세계를 두들겼다. 1990년대 초 209는 11개국에 49척이 수출돼 잠수함 분야의 베스트셀러가 됐다. 잠수함 사업을 시작할 때 국내 최대의 조선소인 현대중공업이 관심을 보이지 않았기에 정부는 대우조선을 유일한 잠수함 건조회사로 지정했다. 대우는 정부로부터 장비와 시설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지원받아 잠수함 건조 시설을 갖췄다. 잠수함은 주변국 정찰 위성에 지키지 않고 제작해야 하기에 지붕이 있는 도크에서 건조한다. 대우도 6의 도크를 만들었다. 디젤 잠수함은 보통 5개 섹션으로 나눠 제작한 후 이를 합치는 식으로 건조한다. HDW 측은 1에서 3번함은 자신들이 건조할 테니 대우는 사람을 보내 기술을 배우고 4번함부터 HDW가 만들어준 섹션을 가져가 조립해보라고 권했다. 그러나 대우는 2번함부터 HDW가 준 설계도를 토대로 HDW가 알려준 장비와 부품을 구입해 바로 섹션을 제작해 조립했다. 대우는 한 발 더 나아갔다. HDW가 설계도 없이 그냥 내준 핵심 부품을 분해해 도면을 만들고 그것을 토대로 똑같이 만드는 역설계를 해낸 것이다. 그때 HDW는 209분야에서는 따라올 조선소가 없다고 봤는지 지적재산권 보호기간을 짧게 잡았다. 209 8척을 건조하는 동안 그 기간이 지나갔기에 대우는 자유롭게 209 복사품을 제작할 수 있게 됐다. 2001년 HDW는 209보다 큰 212 잠수함을 만들어 독일 해군에 납품하고 이를 확대한 수출용 214를 내놓았다. 214는 209보다 오래 잠항하고 더 우수한 소나와 잠망경을 탑재한다. 그해 한국은 HDW와 214의 설계도와 필요한 장비, 부품을 팔아 1번함부터 바로 섹션을 제작해 조립한다는 데 합의했다. 이것이 바로 2006년 진수를 시작해 4번함까지 나온 소원 1급이다. 이 사업이 시작되자 현대중공업이 참여를 선언했다. 잠수함은 LNG 운반선, 크루즈선과 더불어 가장 건조하기 어려운 함선으로 꼽힌다. 세계적인 조선소로 인정받으려면 이 함선을 건조해야 한다. 당시 현대그룹은 김대중 정부와 사이가 좋았다. 김대중 대통령이 1차 남북정상회담을 하려 방북하기 전인 1998년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501마리 소대를 이끌고 방북하는 이벤트를 허락했다. 대우조선은 김대중 정부 시절 손원 1급 잠수함 건조에서 배제됐으나 국산 잠수함 최초 수출이라는 쾌가를 올리며 복귀 손원 1급 제4번함인 김좌진함을 건조했다. 지난해 8월에 김좌진함 진수식 스승을 꺾다. 잠수함은 사방에서 강한 수압을 받기에 함체를 완벽한 원형으로 만든다. 내구성이 강한 특수강으로 거대한 섹션 5개를 만들고 섹션 안에 각종 부품을 집어넣는다. 그리고 5개 섹션을 특수 용접하고 내부 부품도 동시에 연결하는 방식으로 잠수함을 완성한다. 의지가 강했던 만큼 현대중공업은 자기 돈으로 6의 도크 등을 만들고 정상가보다 20% 낮게 투자했다. 정부는 현대에 손을 들어주었다. 그때 기자는 대우조선을 방문해 마지막으로 장보고급을 제작하는 쓸쓸한 광경을 지켜봤다. 그 후 대우의 특수선 팀은 쇠락의 길을 걸었다. 상당수 기술자는 현대로 옮겨가거나 대우조선의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했다. 소수는 한국이 싫다며 아예 캐나다 등지로 이민을 갔다. 그리고 남은 이들이 퍼펙트 장보고 신화를 지키기 위해 몸부림쳤다. 잠수함은 일정 기간 사용한 후엔 설계 수명이 다한 부품 등을 교체하는 장정비를 해야 한다. 잠수함은 물속에 잠긴 재탄이기에 군함처럼 사람과 장비를 싣는 큰 출입문이 없다. 수밀이 되는 해지만 있다. 따라서 장정비를 할 때는 절단을 해야 한다. 배 안에는 물건을 싣는 넓은 공간이 있지만 잠수함에는 승조원 공간을 제외하곤 빈 곳이 없다. 잠수함의 절단면을 보면 토막 친 물고기의 단면처럼 내장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다.
대우가 할 일은 장정비뿐이었다. 처음 대우가 장정비를 할 때 해군은 물 새는 잠수함을 만들어 놓지 않을까 염려했다. 그러나 전혀 문제가 없자 마음을 놓았다. 인도네시아는 1985년 우리보다 먼저 209 두 척을 도입했다. 그런데 조선 실력이 달려 장정비를 HDW에 맡겼다. 장정비에는 할 일이 없던 대우가 접근했다. 뭐니 해도 최고의 머니는 머니란 점에 착안해 더 싸게 해주겠다고 설득한 것. 이것이 성공해 209 한 척을 장정비해 주었는데 인도네시아 해군이 대만족했다. 그리고 또 한 척을 맡기면서 전투 체계를 노르웨이가 개발한 최신형으로 교체해달라고 했다. 장정비보다 훨씬 어려운 성능 개량을 부탁한 것. 잠수함의 부품 교체는 사람으로 말하면 장기 이식과 같다. 인체는 면역체계의 일종인 자기 인식 기능을 갖고 있어 자기 성질과 다른 장기를 이식하면 강력한 거부 반응을 보인다. 잠수함도 비슷하다. 대우는 이를 해결해 완벽한 성능 개량에 성공했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대우는 DSME-1400으로 명명한 대형 209를 설계했다. 그때 인도네시아가 잠수함 3척을 도입한다는 공고를 냈다. 대우는 목마른 몸이 생파는 심정으로 입찰에 도전했다. 경쟁자는 러시아의 킬로급과 HDW의 209였다. 예선에서 킬로가 탈락해 대우와 HDW가 결승을 치렀는데 엎치락뒤치락하다 대우가 승리했다. 머니가 중요한 구실을 하긴 했지만 어쨌든 대우는 스승을 꺾는 기적을 일군 것이다. 인도네시아는 방산 한류 물꼬를 더 줬다. 잠수함에 이어 고등훈련기 도입 사업을 벌여 한국의 T-50을 선택한 것. 이 사업에서도 한국은 러시아와 경쟁했다. 러시아는 낮은 가격에 약국기를 내세웠다. 그런데 약국기가 착사고를 내자 인도네시아는 안전성을 이유로 T-50 구입으로 돌아섰다. 그리고 한국이 싼 가격에 안전한 무기를 만든다고 보고 한국형 전투기 개발에도 공동 투자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인도네시아는 한국 배우기에 열중한다. 방위사업청에 공무원과 기술자들을 보내 대우가 잠수함을 제대로 만드는지 감독하며 기술을 익히는 것이다. 그중 한 명이 특수선 공장에서 기자가 본 사람이었다. 20여 년 전 HDW가 대우와 한국 해군을 상대로 했던 일을 지금은 대우가 인도네시아를 상대로 하는 셈이다. 한국의 길, 일본의 길. 그러는 사이 손안 1급 3척을 건조한 현대가 더는 저가 입찰을 못하겠다고 물러섰다. 정부는 인도네시아 성공 신화를 만든 대우를 불러들여 4번함부터는 대우와 현대가 번갈아 건조하게 했다. 가격도 현실화했다. 이는 정부가 현대를 잠수함 사업에 참여시킬 때 내건 명분을 실천에 옮긴 것이기도 했다. 일본은 한 조선소가 적이 공격으로 파괴돼도 다른 조선소에서 전략무기인 잠수함을 계속 짓겠다는 전략으로 미쓰비시와 가와사키 조선소에서 번갈아가며 잠수함을 만들게 했다. 두 조선소를 유지하려면